경북 상주에서 재편성을 마친 국군 1사단은 7월 26일 정오 무렵 함창에 도착해 국군 6사단을 위협하는 북한군의 후방차단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11연대를 금룡리, 12연대를 막곡리로 이동시켜 공격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13연대는 거만리에 전개시켜 국군 2군단의 서측방을 방어하게 했습니다. 이 무렵 국군 6사단은 윤충근 중령이 지휘하는 1연대를 증원받아 조봉 작약산선에서 북한군의 진격을 저지하고 있었으며 점촌과 함창 사이의 진지를 구축한 미 25사단 예하 포병대와 유엔 공군도 포격과 폭격으로 6사단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1950년 7월 27일 06시에 국군 1사단은 11연대를 우일선, 12연대를 좌일선으로 하여 영강 동쪽에서 문경 탈환을 목표로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막곡리에서 출발한 박기병 대령의 12연대는 08시에 오정산을, 금룡리에서 출발한 김동빈 중령의 11연대는 09시에 부울령을 전투 없이 점령했습니다. 11연대와 12연대는 북한군 후방기지로 알려진 오천리와 신현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능선에 진지를 구축한 다음 13시에 공격을 시작하여 11연대는 부운령 서쪽 4km 지점인 외어리에, 12연대는 오천리에 이르렀으나 이때부터 북한군의 집중적인 포격이 시작되면서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되었습니다. 오천리와 신현리에서 치열한 전투가 전개되고 있을 무렵 대규모의 북한군이 우회기동을 통해 함창 서북쪽의 방어진지를 구축한 13연대 정면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우회기동으로 인해 상황이 위급해지자 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17시에 전투 중인 12연대를 오정산으로 철수시키고 18시에는 11연대에 함창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정산으로 복귀한 12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2대대와 3대대는 오정산 방어진지를 확보하게 하고 북한군이 남진을 위해 집결하고 있는 원동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 신현홍 소령의 1대대를 투입했습니다. 21시에 기습 공격을 시작한 1대대는 신용식 중위의 3중대를 선봉으로 영강을 건너 원동으로 진격했으나 북한군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 돈자되었고 공격 도중 대대장 신현홍 소령이 북한군의 기관총탄을 맞고 전사했습니다. 공격이 실패하자 부대대장 주여준 대위가 병력을 수습해 오정산으로 철수했으며 12연대는 7월 28일 이무중 소령의 3대대를 북한군 견제를 위해 오정산에 남겨두고 주력은 함창 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북한군 2군단장 김무정 중장은 문경에서 점촌으로 이어지는 3번 도로 축선에서의 돌파가 여의치 않자 최광 소장이 지휘하는 북한군 1사단을 신현리 부근에서 방어로 전환하는 대신 최용진 소장의 북한군 13사단을 함창 서북쪽의 농암리 방면으로 우회시켜 국군을 양익에서 공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움직임을 파악한 국군 2군단장 류재응 준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군단 서측방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군단 우익에 있던 1사단을 좌익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하고 7월 27일 23시에 1사단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1사단은 문경 공격을 중단하고 함창으로 철수하여 군단 서측방 방어 임무를 수행하라. 명령을 수령한 국군 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오정산 일대에서 북한군 후속부대를 견제하고 있는 12연대를 즉각적으로 철수시키기 어려웠기 때문에 국군 6사단장 김종호 대령과 협의하여 박기병 대령이 지휘하는 12연대를 이 지역에 계속 남겨두고 6사단의 작전 통제를 받도록 하는 대신 6사단 19연대의 1개 대대를 배속받기로 합의하고 2군단장 류재응 준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백선엽 준장은 11연대와 배속받은 김용기 소령의 19연대 2대대를 함창으로 철수시키고 예하부대에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 적은 6사단 전면을 압박하면서 후방지대를 교란시킬 목적으로 일부 부대를 투입해 992번 도로를 따라 동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둘,
사단은 7월 28일 06시를 기하여 13년대가 점령하고 있는 국사봉과 366고지 사이에 방어진지를 보강하고 992번 도로를 따라 공격하는 적을 저지 격퇴하고자 한다. 셋. 13년대는 이안천 남쪽 진지를 28일 0610으로 11년대에 인계하고 국사봉의 일개 대대는 0610으로 동연대에 배속하라. 연대는 212고지, 366고지를 점령하여 동진하는 적을 저지 격퇴하라. 넷. 11년대는 동막리, 지평리 간을 점령하여 동진하는 적을 저지 격퇴하라. 다섯. 12연대는 27일 2020으로 현지에서 육사단의 작전 통제를 받아라. 여섯. 협조 지시. 가. 인접부대와 상호 협조하라. 나. 포병 지원은 30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7. 보급 및 행정은 현행 절차에 따른다. 8. 지휘 및 통신. 가. 유선을 주통신수단으로 한다. 나. 사단사령부는 이군단 사령부와 같이 함창중학교에 위치한다. 국군 1사단은 7월 28일 0610으로 2군단 서측방인 동막리 366고지 간의 방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7월 26일 15시에) 함창에 도착한 최영희 대령의 13연대는 김동빈 중령의 5연대로부터 진지를 인수하여 992번 도로를 중심으로 김진희 소령의 1대대를 366고지에, 안광영 소령의 2대대를 212고지에 각각 배치하고 예비대인 최병순 소령의 3대대는 페릉마을로 집결시켰습니다. 7월 27일 저녁 무렵 왕릉리와 가은리에 주민들이 몰려와 북한군의 움직임에 대해 제보했습니다. 북한군이 가은리 부근에 집결해 있습니다. 오늘 밤에 도로를 따라 남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움직임은 연대 정찰대로부터도 전해졌습니다. 22시에 장갑차를 동반한 1개 연대 규모의 적이 주막동에서 2개 제대로 나뉘어 1개 제대는 992번 도로를 따라 아천리 방면으로, 다른 1개 제대는 주막동에서 무명도로를 따라 동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무명도로는 지평리와 동막리를 거쳐 3번 도로에 연결되어 함창이나 상주로 이동할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연대 정찰대로부터 동막리 방면으로 북한군의 침투가 예상된다는 보고를 받은 13년대장 최영희 대령은 페릉마을에 연대 예비대로 주둔하고 있던 최병순 소령의 3대대를 국사봉으로 급진시켜 중소리와 동막리 사이에 이안천 도하 지점을 봉쇄하게 했습니다. 당시 이안천은 폭이 50m에서 80m, 깊이 1.5m 정도로 경들 저수지가 있는 아천리에서 동막리까지 6km 구간은 천연의 요새와도 같았는데, 특히 국사봉은 중소리에서 동막리로 넘어오는 도하 지점을 감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고지였습니다. 992번 도로를 따라 동진하여 7월 28일 04시에 이안면 아천리에 도달한 북한군은 2개 대대 규모로 장갑차 4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366고지 남쪽 기슭에 배치된 13연대 1대대 3중대장 백남원 대위는 북한군 선두가 20m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렸다가 57mm 대전차포 2문을 비롯한 각종 화기를 총동원해 일제히 사격을 가했습니다. 기습을 받은 북한군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북한군의 저항은 점차 약해졌고 날이 밝아오자 분산 철수했습니다. 전투를 끝내고 살펴보니 992번 도로상에는 파괴된 북한군 장갑차 한 대와 30여 구의 시체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경들 저수지 동쪽 212고지에 배치된 2대대는 김국주 대위의 6중대가 저수지 남쪽 제방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북쪽 1대대 방어진지 쪽에서 총소리가 들렸지만 특이 동향은 없었고, 날이 밝았는데도 저수지와 이안천으로 둘러싸인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안개가 짙어 시계가 5m도 나오지 않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상황을 파악할 수 없자 중대장 김국주 대위는 중대의 경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산병호를 돌아다니며 점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지 아래쪽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조금 있다가 안개 속에서 2사람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북한군 경계병이라 판단하고 사로잡았는데, 포로로 잡힌 북한군들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소속과 알고 있는 정보를 모두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군 13사단 21연대 소속입니다. 21연대는 어젯밤 왕릉리에서 출발하여 1개 대대는 중간에 다른 길로 갔는데 남쪽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2개 대대는
함창을 목표로 장갑차를 앞세우고 아천리로 갔다가 국방군의 기습 사격을 받고 분산되었는데 일부가 도로 남쪽 산으로 갔다가 저수지에 막혀 길을 잃고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일행은 170명인데 건재가 없는 혼성부대이고 아침을 먹기 위해 경들마을로 들어갔습니다. 2대 대장 안광영 소령은 7중대에 도로를 봉쇄하게 하고 5중대에게 저수지 제방에서 퇴로를 막게 한 다음 6중대를 동원해 경들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전투 배치가 끝난 08시 무렵 안개가 걷히기 시작하자 마을에 잔뜩 모여있는 북한군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대장 안광영 소령이 사격명령을 내리자 5중대와 6중대의 화기가 일제히 화력을 투사해 마을은 순식간에 불바다로 변했습니다. 북한군은 대항할 엄두도 못 내고 우왕좌왕하다가 쓰러졌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북한군들은 모두 섬멸됐고 15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1950년 7월 28일) 경들저수지로 접근하는 북한군을 격파한 국군 13연대는 북한군 잔존 병력들이 428고지로 올라간 후 전열을 정비하고 우인접 부대인 6사단 2연대와의 전투지경선을 따라 다시 침투하려 한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13연대장 최영희 대령은 366고지의 1대대에 428고지를 공격하여 점령하게 하고 212고지의 2대대를 366고지로 전진시키는 한편 국사봉의 3대대를 181고지로 이동시켜 북한군의 우회 공격에 대비했습니다. 북한군은 7월 29일 새벽 760고지 방면에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지금까지 3번 도로를 따라 국군 6사단 정면으로 공격해 오던 북한군 1사단은 일부 병력을 760고지와 장암리 쪽으로 우회시켜 이성준 대좌가 지휘하는 13사단 21연대 병력과 함께 7월 29일 05시를 기해 428고지의 서북 쪽을 공격했습니다. 428고지의 13연대 1대대는 즉각 사격을 가하는 한편 연대를 통해 국군 6사단 예하 3포병대대의 포격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3포병대대는 8문의 105mm 곡사포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당시에 전황이 급박하여 소속 사단의 화력 지원 요청도 모두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1대대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81mm 박격포 2문, 60mm 박격포 6문, 2.36인치 로켓포 8문, 기관총 8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포병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군이 안개가 거칠 무렵에는 428고지 7부 능선까지 접근했으나 김진희 소령이 지휘하는 1대대의 끈질긴 저항에 막혀 100여 구의 시체를 유기한 채 9mm 북쪽으로 퇴각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사로잡힌 북한군 포로는 당시 동원된 북한군 병사들은 대부분 점령지인 남한에서 강제 동원한 소년 의용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된 전투와 불충분한 보급으로 인해 사기가 극도로 떨어져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1대대는 이 전투에서 북한군의 포격으로 인해 장교 3명과 병사 36명이 부상을 입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진희 소령의 1대대가 428고지에서 격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 366고지의 2대대도 4대의 장갑차를 앞세운 1개 연대 규모의 북한군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북한군은 366고지 남단부에 화력을 집중시키면서 992번 도로를 일거에 돌파하려고 시도했으나 366고지와 경들저수지가 접하는 500m 구간의 도로는 돌파가 쉽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안광영 소령의 2대대는 북한군의 선두 장갑차가 100m 이내로 접근하자 57mm 대전차포 2문, 2.36인치 로켓포 10문, 81mm 박격포 6문 등 대대가 보유한 전 화력을 집중해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했습니다. 공격을 받은 북한군은 좌충우돌하면서 퇴로를 찾아 사방으로 분산되었고 날이 밝으면서 전투가 종료되었습니다. 992번 도로상에는 불에 탄 장갑차 3대와 함께 북한군 시체가 사방에 흩어져 있었으며 경들저수지에도 30여 구의 북한군 시체가 떠 있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2대대는 7명의 북한군 포로를 생포하여 그들의 소속이 북한군 1사단이라는 것과 소속 부대가 3번 도로에서 국군과 정면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우회기동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2대대에서도 김희호 중위를 포함해 11명이 전사하고 2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20연대는) 1개 대대 병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로 함창에 도착했습니다. 병력이 적었던 20연대는 12연대 2대대에 편입되었고
동부대를 지휘한 김한주 소령이 문이지구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후송되었기 때문에 함창에서 보충된 조성래 소령이 2대 대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대 대장이었던 이무중 소령은 새로 편성된 3대대 대대장으로 임명되고 1대대는 종전과 같이 신현홍 소령이 지휘했으나 신현홍 소령이 7월 27일 원동 전투에서 전사함으로써 하순하 소령이 그 후임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2연대는 상주에서 20연대와 통합해 한강 북쪽에서 철수한 이후 처음으로 3개 대대 편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연대장에는 20연대장이었던 박기병 대령이 기존의 연대를 지휘했던 김정곤 중령은 부연대장으로 각각 보임되었습니다. 7월 28일 20시부로 육사단에서 배속이 해제되어 함창으로 이동한 12연대는 23시에 소암리에 도착해 부대를 정비하던 중 7월 29일 04시에 경들저수지 동측방으로 이동하라는 사단장 백선엽 준장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연대장 박기병 대령은 7월 27일 원동 부근 도하 작전 시 손실이 컸던 일대대를 집결지에 남겨두어 부연대장 김정곤 중령의 주관하에 부대를 재편하게 한 후 2대대와 3대대를 경들저수지 동측방으로 이동시켜 조성래 소령의 2대대를 212고지 북쪽 기슭, 이무중 소령의 3대대를 남쪽 기슭에 각각 전개하게 했습니다. 7월 29일 13연대가 격전을 벌이고 있을 무렵 212고지 북쪽 기슭에 방어진지를 구축한 2대 대장 조성래 소령은 6중대의 212고지에서 428고지에 이르는 지역을 정찰하도록 지시했습니다. 6중대장 조기백 대위는 08시에 경계진지를 구축하고 3소대에 정찰 임무를 맡겼습니다. 정찰 임무를 수행하던 3소대장 이각현 중위가 고지 남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해보니 연골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북한군 1개 중대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각현 중위는 중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전령을 보내고 북한군의 동태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중대로 가던 전령이 근처에 나와 있던 북한군 전초에게 발견되어 총격을 받고 대퇴부의 관통상을 입으면서 산 밑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이를 본 정찰대가 북한군 전초 병 2명을 사살했습니다. 식사 준비를 하고 있던 북한군들은 총소리가 들리자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이각현 중위는 사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북한군 30여 명이 정찰대가 있는 산으로 달려오다가 전원 사살되었고 뒤늦게 달려온 중대 증원병과 함께 흩어진 북한군들을 추적했으나 행적을 찾지 못하고 18시에 경계진지로 복귀했습니다. 이무중 소령의 3대대는 주력을 212고지 남쪽 기슭에 전개하고 강용걸 대위의 11중대를 전방으로 추진하여 경계태세에 들어갔습니다. 11중대 3소대가 이안천변의 연안 고지 남쪽 구역을 정찰하던 중 08시에 399고지 방향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을 들었고 10분 뒤 안개 속에서 북한군이 나타나자 모두 사살했습니다. 서쪽 고지에 있던 2소대는 진지 남단부를 정찰하던 중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소대장 강면섭 중위가 전사하고 병사 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순하 소령이 지휘하는 1대대는 예비대로 연대본부에 대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외곽 경계를 맡고 있던 이중대장 한만영 대위가 포로 36명을 잡아왔습니다. 이 포로들은 모두 전날 경들마을에서 도망친 패잔병들로 길을 잃고 산속에 숨어 있다가 도주할 방법이 없자 투항한 것이었습니다. 국군 11연대는 7월 26일 5연대와 통합되어 재편된 부대로 5연대장이었던 김동빈 중령이 연대를 지휘했습니다. 11연대에 통합된 5연대는 진천, 청주, 문의에서 전투를 치르는 사이 많은 사상자와 낙오자가 발생하여 함창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게 중대 병력에 불과했습니다. 5연대는 문의지구 전투를 마치고 안동으로 이동했는데 육군본부로부터 함창으로 이동해 1사단의 지휘를 받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5연대는 7월 24일 함창에 도착했으나 국군 1사단이 아직 화룡장에서 함창으로 이동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1사단에 통합되지 못하고 대기하던 중 2군단장 유재흥 준장으로부터 전투 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5연대는 신속히 옥녀봉을 공격하라. 이 명령에 따라 5연대는 992번 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이동했으나 이때는 이미 전선이 조봉, 작약산 선으로 물러선 후였기 때문에 거만리에서 더 이상 진출하지 못하고 6사단의 좌익에 연결되어 진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월 26일 14시에 현지를 방문한 이군단 참모장 이주일 대령으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오연대는 즉시 현진지를 1사단 13연대에 인계하고 함창으로 돌아가 1사단장의 작전 지휘를 받으라. 함창으로 이동한 오연대는 함창에서 1사단 11연대와 통합되었습니다. 당시의 부대 통합 방침은 부대 명칭은 병력이 많은 부대의 것을 따르게 하고 지휘관은 두 부대장 중 선임자를 임명하게 되어 있었는데 오연대의 병력이 300여 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11연대 2대대로 편입시켜 1개 대대를 편성하고 대대장에는 오연대의 이두왕 소령을 임명했습니다. 11연대 병력으로는 1대대와 3대대를 편성했는데 1대대장은 부연대장이던 김재명 소령을 3대대장에는 2대대장이던 정영홍 소령을 각각 임명하고 이때까지 대위로서 대대장직을 대행한 1대대의 장근술 대위와 3대대의 김소대위는 각각 부대대장으로 보직 변경했습니다. 오연대 1대대장이었던 차갑준 소령을 연대 작전주임으로 임명하고 작전주임이었던 정용식 소령은 작전보좌관으로 조정함으로써 11연대는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 및 참모진의 보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지휘관인 연대장에는 선임인 김동빈 중령이 보임되고 부연대장에는 이때까지 연대를 지휘해온 권동찬 중령이 임명되었습니다. 국군 11연대는 7월 27일 18시에 문경 탈환 공격을 중지하고 부울령에서 함창으로 이동하라는 사단장 백선엽 준장의 명령을 받고 철수하여 7월 28일 새벽 13연대에 이안천 남쪽 진지와 국사봉 진지를 인수하고 국사봉의 경계 진지를 구축하고 있던 13연대 3대대를 배속받았습니다. 국군 1사단의 좌일선으로 지평리와 동막리 사이에 방어 임무를 수행하게 된 11연대가 7월 28일 06시에 국사봉을 점령했을 때 안개로 가득한 이안천변에서 총성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이 총성은 06시부로 작전을 통제하게 된 최병순 소령의 13연대 3대대가 이안천을 도하하여 예주리로 침입하려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교전을 벌인 것이었습니다. 11연대장 김동빈 중령은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우선 김용기 소령이 지휘하는 19연대 2대대에 13연대 3대대를 지원하도록 하고 김재명 소령의 1대대를 국사봉 고지 북쪽에 정영홍 소령의 3대대를 고지 남쪽에 각각 전개시켜 방어태세를 갖추게 했습니다. 13년대 3대대가 국사봉을 점령한 것은 7월 28일 04시경이었으며 그 후 1시간이 지났을 무렵 국사봉 고지 양측방의 이안천변에서 어둠과 안개로 인해 피하 식별이 불가능한 병력의 도하가 10중대에 의해 목격되었습니다. 10중대장 김주명 대위로부터 보고를 받은 대대장 최병순 소령은 이곳으로 진출하기에 앞서 연대장 최영희 대령으로부터 아군 후방지대를 교란하고자 동진하는 적의 일부가 주막동에서 무명도로를 따라 동막리 쪽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적정에 대한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북한군이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계속해서 그들의 동태를 살피게 하는 한편 국사봉 서측에 예하 중대를 집중 전개시켰습니다. 북한군 후속부대가 계속해서 도하하는 가운데 1차 집결을 완료한 1개 중대 규모의 북한군이 예주리 방면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자 최병순 소령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각 중대에 사격명령을 내렸습니다. 순간 이안천변에는 총성과 포성이 진동을 했는데 여기에 19연대 2대대가 가세하자 예주리로 향하던 북한군은 제대로 대응 한번 못하고 분산 도주했으며 중소리에서 도하를 서두르고 있던 북한군도 도하를 중지하고 대응 사격을 가했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에는 50여 구의 북한군 시체가 강변에 흩어져 있었고 살아서 저항하는 북한군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13연대 3대대 병사 7명, 19연대 2대대 병사 5명이 전사했습니다. 13연대 3대대와 19연대 2대대가 이안천을 도하하려는 북한군을 격퇴시키자 11연대장 김동빈 중령은 도주하는 북한군을 추격하여 경멸하기로 결정하고 1대대와 3대대를 투입했습니다. 김재명 소령의 1대대가 지평리 방향으로 도주하는 북한군을 발견하고 추격했지만 225고지에 집결한 북한군으로부터 반격을 받아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후 김동빈 중령은 부대를 정비하여 지평리 동막리 간에 전개시켰는데 이날 저녁 무렵에 연대 정찰대로부터 북한군이 봉중리에서 하을리로 도하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연대본부가 위치한 증촌리 부근에 집결하고 있던 이두왕 소령의 2대대를 413고지로 이동시켜 북한군을 격퇴하게 했습니다.
하을리로 도하한 북한군을 추격하던 이대대를 지프를 타고 따라가던 11년 대장 김동빈 중령은 담배밭 사이 고랑으로 도망가는 북한군 중위를 사로잡아 사단으로 압송했습니다. 7월 28일 23시에 국군 6사단 작전지역인 오정산에 남아있던 이무중 소령의 12연대 3대대가 복귀했고 11연대에 배속되었던 김용기 소령의 17연대 2대대가 원대로 복귀했습니다. (1950년 7월 29일) 992번 도로를 따라 진출하던 북한군 1사단 병력이 국군 13연대로부터 공격을 받아 각계 분산되면서 그중 일부 병력이 992번 도로 남쪽으로 스며들어 경들저수지의 12연대와 소규모 교전을 벌인 데 이어 225고지에서도 북한군의 활동이 목격되자 11연대장 김동빈 중령은 그들이 북한군 패잔병이라고 확신하고 이를 사단장 백선엽 준장에게 보고하는 한편 국사봉의 1대대 어무하에 2대대와 3대대를 이안천 서쪽 지대로 이동시켜 3대대가 225고지, 247고지간을 2대대가 399고지를 각각 점령하게 하고 지역 내에 흩어진 북한군 패잔병들을 수색하여 경멸하게 했습니다. 정영홍 소령의 3대대는 예주리에서 이안천을 도하해 7월 29일 10시 무렵 각 중대가 225고지와 247고지를 전투 없이 점령했고 양봉직대 위의 10중대가 247고지 서북 쪽에 우기리까지 진출했으나 300여 명으로 추정되는 북한군은 봉중리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은척산 방향으로 잠적하여 보이지 않았습니다. 봉중리 주민들은 북한군들이 몹시 지쳐 있었고 절반은 남한 출신 소년들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두왕 소령의 2대대도 이안천을 도하하여 399고지의 진지를 편성하고 5인접 부대인 3대대와 무명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하게 되었는데 북한군은 국군의 배치 상황을 탐색하려는 듯 소규모의 정찰대를 파견해 몇 차례 접전을 시도했습니다. 이 무렵 북한군은 국군과 유엔군의 끊임없는 포격과 항공폭격으로 인해 병력 손실이 커지고 국군 후방지역으로의 침투도 용이하지 않게 되자 7월 29일 오전에 은척산으로 잠입해 병력 수습과 재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군 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예하부대의 보고를 통해 북한군 주력의 공격 축선이 3번 도로에서 992번 도로로 전환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3번 도로로 지향되고 있던 항공지원과 화력지원의 우선권을 군단 서측 정면으로 이전시켜 줄 것을 2군단장 유재흥 준장에게 건의하는 한편 3개 연대를 428고지, 413고지간에 전개시켜 북한군의 진출을 저지하게 했습니다. 이와 같이 북한군의 주공 방향이 국군 1사단 정면으로 옮겨짐에 따라 1사단에 대한 항공지원도 이때부터 본격화되어 중대 단위까지 적색, 황색, 백색의 대공포판이 지급되었습니다. 7월 30일에는 신형인 M2 105mm 곡사포 6문으로 편성된 1개 포대에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부상과 낙오로 부대를 이탈했던 병력이 속속 복귀함으로써 1사단의 전력은 점점 증강되어 갔습니다. 국군 1사단은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고 반격에 성공함으로써 잃었던 진지를 회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해볼만 하다고 판단되어 반격을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을 무렵 철수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은 병력의 열세를 지리의 이점으로 극복하고 공세 전환에 필요한 시간을 벌기 위해 1950년 8월 1일을 기해 자신의 작전 통제 하에 있는 한미 양국군을 현 전선에서 철수시켜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1사단장 백선엽 준장은 7월 31일 5인점 6사단의 철수를 엄호하는 한편 북한군과의 접촉이 경미한 12연대에 사단의 도하 지점과 도하 장비를 확보하라는 임무를 부여하고 낙동리로 선발시켰습니다. 사단 주력은 8월 1일 야음을 이용해 함창에서 철수한 후 낙동리로 이동하여 도하를 시작해 8월 3일 낙동강 도하를 완료했습니다. 1사단은 2군단의 좌익으로서 낙정리 외관선에 12연대, 11연대, 13연대 순으로 전개시키고 사단 우측의 국군 6사단, 좌측의 미 1기병사단과 협조된 방어진지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7월 14일부터 31일까지) 국군 1군단은 약 90km의 공간을 포기하는 대신 18일이라는 시간을 획득하는 지연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충북 청주의 고은리 문희 미원 전투
경북 상주의 화령지구 함창 전투 기간 중 2개의 미군 사단이 추가로 한반도에 전개되었고 국군도 전열을 정비함으로써 전투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는 곧 국군과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